함께하면 좋은 친구 MBC.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춘천 MBC 시사 프로그램 여기 이슈 강원의 백승호입니다. 자치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방자치라고 말하는데 우리 지역의 일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런데 최근 춘천시 의회가 춘천의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센터를 지원할 근거가 사라져 사실상 센터 문을 닫아야 할 처지입니다. 시민단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정화 강원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먼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안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참 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인식과 이해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특히 공무원과 관료 조직 그리고 시의원들조차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이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예. 오동철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주민자치 지원센터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내는 걸 보면서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금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민자치가 사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단계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갔을 때 주민자치가 직접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이걸 폐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주민자치가 갈 길이 아직도 진짜 멀구나. 이 행정이나 사실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견해들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결정하고 그런 거를 달갑게 보지 않구나. 이런 우려가 가장 크고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조례가 어떻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됐는지 그리고 센터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29일 날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은 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전문성과 자발적인 주민 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을 폐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주민이 없는 주민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흔히 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현장 중심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저는 논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16곳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전담장관들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담장관의 큰 두 가지 역할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주민도 마을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도 잘 아시는 인기 강좌가 있죠. 몇 가지가 노래교실, 뭐 댄스라든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수강생에 대한 취소 환불 신청을 다 저희 전담지원관들이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그러면 당장 거기에 대한 혼란은 1월 1일부터 그건 자명한 일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생업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강생을 접수를 받고 민원을 받고 수강료를 뭐 취소 환불해주고 이런 것을 행정적인 걸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전담지원관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어떤 그 마을계획 수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당히 역량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분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20,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담지원관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춘천시는 현재 20명에서 50명의 각 주민자치회별로 위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주민자치에 매달릴 수 있다는 건 자기 대부분 생업인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평균 연령이 61.5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평균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업무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사업을 기획하고 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전담지원관이 되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원래는 그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라서 아직은 좀 더 지금 설익은 단계에 있어서는 행정도 손을 놓으면 안 된다. 행정도 전담지원관 제도를 하면서 행정하고도 집행부하고도 굉장한 의견 교환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협의회장들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논의를 했는데 뭐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모든 것이 좀 많이 아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센터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춘천시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주민자치란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뭐 주민자치위원회, 뭐 센터 이렇게 뭐 기관, 단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방자치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에서 접근합니다. 하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단체자치라고 하면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의 권한이나 기능 역할을 지방정부나 주민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중앙이나 상부에서 준해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를 한다라는 소위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측면에서 자치. 그래서 지방 분권 얘기하는 것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제까지 봐왔고요. 주민자치라는 건 그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일들은 원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원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사실 같이 가는 거, 이게 따로 가는 건 아니고 권한과 함께 주민 스스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선 주민자치회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냐 그러면 이게 조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읍면동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가 그 공공 부분의 그 단축 구조조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 30%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축의 대상을 사실은 그 당시 읍면동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공무원들의 뭐 저항과 반발이 엄청났죠. 그래서 읍면동을 기능 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읍면동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기능과 인원을 최소한으로 두고
만들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주민지원센터가 소위 얘기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운영하는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만드는 겁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읍면동의 보조기구 내지 자문기구였어요. 그 동사무소 명칭을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뭐 거의 뭐 그 동에서 위촉하는 관변단체 비슷하게 운영돼 왔어요. 그러니까 주민 대표성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그 당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제 시범 사업을 설치를 했죠. 그 시범 사업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은 2023년 말 현재로 전국에 읍면동이 3,506개인데 그 중에 약 43%인 1,400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는 주민자치회고 뭐는 주민자치위원회고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게 지금 그 당시 2013년도에 시범 사업을 특별법에서 하는데 이걸 그러면 주민자치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률이 아직도 제정이 안 됐어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장치가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민자치가 그래서 이 춘천시 의회에서 조례로 폐지할 정도로 이렇게 근거가 취약돼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원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춘천시 주민자치 지원센터 이게 좀 어떻게 좀 탄생하게 됐는지 배경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13년에 시범 사업을 실시하게 됐고요. 춘천시 같은 경우는 사실 2019년이 이제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안착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주민자치 지원센터가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조례안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2019년이거든요. 2019년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그 당시는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립 및 이 조례안이 아니었었고 마을자치라고 했어요. 초기에는. 마을자치로 해서 한 3년, 4년 정도를 운영해왔죠. 운영하다가 2023년 4월 27일 날 이걸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안이라는 거로 이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춘천에는 주민자치회가 좀 이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이 읍면동들이 늘어나면서 좀 안착되게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이게 폐지 조례안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이 우려스러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시의회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시의원들이 자기 부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춘천시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게 2019년이고요. 2013년 4월 27일에 개정이 되거든요. 그럼 현 시의 임기 내예요. 그러니까 현 시의원들이 개정을 하면서 이게 마을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부실하니 이걸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개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래놓고 1년 만에 이거를 폐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개정할 때 그들이 내세웠던 논리나 이런 것들은 뭐냐. 물론 이 개정안을 냈던 거가 시겠지만 심사라는 건 시의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그 당시 심사할 때 뭘 갖고 심사했냐는 거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자기 부정의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이후에 좀 안착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춘천시만의 주민자치 지원센터 여기는 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종의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주민들이 이게 하는 사업이 뭐냐면 보조금 사업과 위탁 사업인데요. 이게 행정 업무를 주민들이 처리하다 보면 이게 정산하고 하는 방식들이 주민들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주민들이 사실은 생업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죠. 이게 뭐 다양한 형태로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간 지원 조직, 이 주민자치지원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조례 폐지안을 낸 측조차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주민자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분명히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담 지원관 제도라는 거를 춘천시가 처음 한 건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시범적으로 한 거거든요. 전담 지원관들이 필요한 이유는 주민자치회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이 사업 계획서를 내야 되잖아요. 사실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다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밤새워서 이거 뭐 계획서 만들고 그 예산을 받아다가 그 예산을 집행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정산이라는 부분이죠. 그럼 그 센터가 이제 폐지를 앞두고 있으면서 시민단체 쪽에서는 많이 좀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반발하는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본인 그 직접 민주주의의 아주 기초 단위가 이제 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고요. 별로 이야기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법과 제도만 사실 그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간과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청년들에 관한 일자리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그 26명의 이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3명의 직원은 정규직이고 13명은 계약직이에요. 그건 물론 이제 주민자치지원센터의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시 고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히 안정적인 일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청년들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거나 이런 일자리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르게 조금 더 안정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26명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담 지원관 제도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춘천시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이 사태 문제에 대해서? 우선 시의회에서 내건 그 폐지의 이유가 상당히 설득력이 매우 떨어져요. 아까 우리 모두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주민자치라는 게 뭐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참여하고 이게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하고 여기에 무슨 뭐 사업이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문성 부족을 내세운 게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이 워딩이 나오게 된 걸 제가 어디서든지 좀 살펴봤는데 주민자치 아까 얘기하신 전담 지원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공무원 대상으로 또 그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해야 될 보조금 사업들 주민들 맡겨놓으면 제대로 못 해오는데 그래도 깔끔하게 해오니까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가 높고요. 주민자치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문 지원관 이 사람들이 월급이라기보다도 활동비를 받아요.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역별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명칭도 어떤 지역에는 뭐 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전담 지원관 용어는 조금 다릅니다만 너희들 월급 받으면서 뭐 제대로 빨리빨리 처리하고 뭐 못해. 뭐 그거밖에 못하게 해서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아마 그걸 두고 전문성 운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지적했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춘천시 의원 23명인데 그렇죠. 국힘의원들 13명 전부 반대했고 그러니까 폐지에 찬성을 했고 반대한 사람은 민주당 9명, 정의당 1명, 10명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정치적 이해와 편향성에 따라서 이 주민자치를 정치적 시각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더 우리가 민감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 주민자치회 민원 활동은 우리 표가 아니고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기존에 있는 정치적 시각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게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역사가 얼마나 짧고 일천하고 왜곡되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좀 어떤 게 있을까라고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그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닐 것 같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 굉장히 주관적인 이유가 2023년에 각 주민자치회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거는 주민총회라는 것이에요. 주민총회는 각 주민자치회가 그 마을에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걸 결정을 주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같은 전체 15개 주민자치에서 6,757명이 참여를 했었는데 2024년은 1,493명으로 이게 55%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더 큰 건 이제 교육입니다. 이게 주민자치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는데요. 그 교육에 참여하는 그 인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러니까 과정이 4개 과정이었었고 2024년에는 9개 과정으로 늘었거든요. 시간으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그 시간으로 보면 그 거의 뭐 1600% 정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이제 실적들이 나아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왜 폐지했냐? 이건 정치적인 판단에는 저희가 보기가 어렵죠. 그 주민자치를 정치적으로 접근한 데는 오랜 역사적인 이 유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자치 전통이 이게 지금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향회와 민회가 있었어요. 이 조선시대 때 지방 조직에 군현 밑에 면리가 있는데 이게 면리에는 이게 저방자치 자체 조직인데 이건 관습상에 향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향회는 이건 뭐냐면 지방 유생들이 결집한 일종의 양반들 중심으로 한 자체적인 자체 조직이에요. 이 향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약을 만든 거고 귀약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선 후기 19세기 들어가면요. 왜 양반들 중심으로 향회만 하느냐? 평민들 중심으로 한 민회가 생겨요. 이 평민들 중심의 민회가 생겨서 활동하는데 19세기 후반에 소위 밀란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모 굴란부터 밀란 날 때 이 주도가 민회에서 주도를 했어요. 이 민회에서 주도하다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뿌리가 바로 이 민회예요. 이때는 민회라고 그러지 않고 도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향회는 유생, 소위 양반들 중심으로 했다면 민회는 평민이었거든요. 동학농민에 오면 이게 민회보다도 더 규모가 이게 도읍도단인데요. 거기에는요 여자, 어린이, 백정, 평민이 아니고 소위 천민까지 그래가지고 도회라는 개념으로 확장돼요. 소위 그래서 우리가 동학농민 일어날 때 그걸 보건 집회라고 그래요. 집회. 우리가 그 당시 동학군이 보면 시위를 보면 여서도 있고 뭐 얘들이 무슨 전쟁을 했나. 이건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집단 학살하는 거예요. 사실 동학군을 폐쇄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계곡에 있던 그 동학군들을요, 일본군들이 하고 관군들이 거의 집단 학살한 거예요. 이걸 왜 전쟁을 묘사를 했냐? 전쟁은 사상이 가능하니까 이런 사관이 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보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거 민회, 업회, 얘들은 두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 향촌 자체를 다 없앴어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 우리가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면서요, 읍면자치를 다시 부활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향회에서 소위 그 면장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 집강, 그 다음에 이장일 존이 직접 선출을 했어요. 그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1949년도에 지방자치 때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었어요. 읍면을 지방자치로 하면서 직선으로 뽑았어요. 그러다가 1900 이제 우리가 그 육군사 정부 일어나면서 지방자치가 없으면서 이제 군을 지방자치로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요. 그래서 기득권이나 공무원들을 보면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배 질서, 기존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 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못마땅히 하는 것 기본적인 관료 시각이에요.
제가 지방자치학회장을 오래 역임을 하면서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화시켜서 내려줘야 된다. 그러면요.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내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려받은 도는 이걸 시군으로 안 주려고 그래요. 시군에서 이걸 읍면동으로 안 주려고 그래요. 읍면동에서 이 권한을 주민들에게 안 주려고. 자기들은 중앙정부에 분권해라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자기 모순이자 또 주민자치의 정치적 편향성이 조선시대 때 민해, 동학, 일제 거치면서 나오는 이런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아직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는 것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이 우리 사회에 남아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역사를 좀 짚어주셨잖아요. 주민자치회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다면 이제 센터 폐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잃게 됐다는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창구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주민자치는 유지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주민자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느냐의 문제가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소위 말하는 지원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식을 해요. 그 폐지 조례안을 낸 측조차도 주민자치의 어떤 그 중간 조직 같은 중간 지원이 필요하다. 이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센터가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는 건데 자기 모순이죠. 지금 폐지 조례안을 낸 측에서 얘기하는 게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회가 이제 직접 지원관을 고용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회는 임의 조직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관을 고용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난제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걸 가더라도. 그래서 대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다. 대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상위법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었던 건데 이걸 폐지하면서 직접 지원 형태로 간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거죠. 다음으로 주민자치의 필요성과 발전 과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도시 또 농촌 또 인구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이런 주민자치가 읍면동 단위가 아니라 뭐 일부 지역에서 뭐 통리까지 좀 변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측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게 이제 도시형 주민자치하고 농촌형 주민자치는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서울이나 대구가 대도시에서는 동의 인구가요 3, 4명 돼요. 3, 4명. 그러니까 뭐 우리 뭐 군 인구하고 같은 정도가 되죠. 그러나 농촌 지역은 뭐 면 인구가 뭐 몇천 명, 2, 3천 명 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아파트가密집하고 면적이 작은 그 도시형에서는 지금과 같은 주민자치의 형태가 있지만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읍면자치, 리자치로 가요. 리자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는요. 향약의 전통이 조선이 아직까지 그대로 많이 남아 있어서 이장을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해요. 그래서 이장을 내고 주민들이 회비를 내고 그러니까 회비가 일종의 뭐 세금처럼 내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주민자치 이장을 제주시에서 임명했다가 굉장히 큰 뭐 이 소란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우리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두게 돼 있죠. 지금 특별법상에. 그러나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 그건 이제 마을자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마을 단위에 사는 농촌 지역에서는 농촌 지역에는 보세요. 면적은 넓고 마을별로 이렇게 인구들이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교수는 사실은 그때는 리자치, 마을 단위의 자치가 훨씬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일률적인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다른 주민자치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은 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시내 동하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이 읍면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요. 춘천 같은 게 이제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네. 태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뭐 4만이 넘고요.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화천양구를 합한 게 태계동 하나도 안 되는 이 정도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체를 복원하는 형태의 주민자치를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떠한 의제를 발굴해낸다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라
이런 주변에다가 우리 마을을 알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면 단위로 가면 작은 면 같은 경우에는 춘천에서 1000명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북산면 같은 경우에 이제 950명, 아마 지금이 아마 955명 정도 될 텐데요. 이런 마을은 955명의 이 리는 15개 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5개 리를 행정 권역으로 묶으면은 조금 더 줄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리가 있는 데고 또 3리가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요 단위들을 묶기 위해서 지금 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북산면 주민자치회가 있고 그 안에 마을별로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면 운영하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장이나 반장이 할 역할들을 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싶은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 안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정치적인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이 주민자치회를 이 정치적인 문제를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예산 문제 얘기하고 뭐 효율성 문제 얘기하면서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가장 큰 조직은 이통장연합회예요. 춘천에. 네네. 춘천에 이통장이 있죠. 731명이거든요. 네. 731명의 이통장이 있는데 시내에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 통의 통장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40억 정도 됩니다. 37억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 통장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월 40만 원이에요. 거기다 이제 명절 때 일부 이제 떡과 병태로 이제 좀 지급해서 500만 원 넘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통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장들은 일이 있어요. 읍면에. 그럼 시내 통장들이 하는 역할은 사실 봄 내지 나눠주는 거에 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얘기 아무도 안 하거든요. 예산 문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이 얘기 안 하냐? 선거에 만일에 여기 건드렸다 선거에 떨어진다는 거죠. 시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뭐 의원 출마할 사람들이나 이통장연합회 건드렸다 730명이 전 난리치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아예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간 거죠. 그리고 주민자치는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라는 것들이 크지 않은 거거든요. 이게 성장해 나가면 이건 정말 우리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복원하는 것도 그렇고 이 시내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다. 그리고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야 되고 중간 지원 조직이 활동을 잘 하면서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어느 단계까지 좀 이 성장해 나가는 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필요하다. 그 정치성 또 언급을 해주셔서 저도 한마디 더 보태면 지금 이게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국에 있는 주민자치회 조직이 폐지되거나 예산이 축소되는 한두 곳이 아니에요. 저도요. 제가 이게 행정학 교수고 지방자치 전공자인데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실은 저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지금 활동 올 3월부터.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가 생사하게 들어가서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정치적인 광의도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경기도의 고양시, 홍성, 당진 뭐 이런데 세종시도요 주민자치 아주 잘 돼 있는 곳인데 지금 조직과 예산과 간사들 예산이 다 삭감돼가지고 존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제도 지금 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제가 그래서 이 주민자치 문제를 그래서 일본도요 사실은 이런 정치적인 일본 지방자치가 흔들리니까 70년대 일본은 뭐 이념적으로 해서 하지 말자. 이거 생활자치 영역 가자. 그래서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소위 무당파 공천 없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망치는 주범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라고 봐요. 이 정당 공천제가 중앙정부에 갖고 있는 폐해를 지방령에 그대로 나오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 주민자치 폐지하고 싶은 사람들 정말 계급장 떼고 앉아가지고 우리 논의하자 그러면 저는 한 절반 정도의 의원님들은 주민자치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이건 당론으로 결정되면 반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지방자치 학회장 할 때 국회 가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적어도 기초원만큼은 정당 공천제 폐지하자. 예. 도로 놓고 마을 깨끗하게 하고 문화 사업하는데 이게 뭐 민주당, 진보당, 보수 진보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색으로 물들게 하는 정치권이 훨씬 더 문제고 정치적인 색깔로 보지 말고 정말 우리 동네를 살리고 주민들이 행복하고 주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게 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주민자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치도 물론이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효능감과 신뢰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한 가지 좀 비난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부분은 이 조례안을 폐지 조례안을 낸 의원조차도 주민자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방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방식만 바꿔나가면 되는 것이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건데 이걸 폐지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럼 비난받아야 할 때 대목은 뭐냐. 바로 정치적인 접근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반드시 주민자치가 필요하고 주민자치가 안착되려면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왜 센터가 했느냐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 위탁 운영이나 직접 지원을 얘기하는 속내에 갖고 있는 건 뭐냐. 이 주민자치가 조기 안착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좀 두려운 거 아니냐.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두 분 정말 뭐 다양한 의견 내주셨는데 다음으로 이제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단순히 뭐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 교육,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 이제 근간이잖아요.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좀 우선돼야 될 텐데 교수님께서 보고 계신 강원도 현실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십니까? 자, 우리 저 앵커에게 여쭙고 싶어요. 우리 강원 특별자치도잖아요. 그렇죠. 특별하게 자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려고 좀 노력해 나가고. 그러면 특별자치 제주도는요, 행정계층을 2계층을 단층화해가지고 특별자치를 해서 세종시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워싱턴 DC와 같은 그런 측면에서 출입된 거고요. 그럼 강원도 특별자치를 할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2020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기관 구성의 다양화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지방자치 구성이 선거로 시장을 뽑고 시장 군수를 뽑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을 뽑아서 이게 대립 구조잖아요.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예컨대 이런 거죠. 춘천시장은 뽑지 말고 춘천시의회에서 춘천시장을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 온다든가 아니면 춘천시의회에서 간접을 뽑는다 이런 방법에는 이게 도시지역은 지금처럼 기관 대립형이 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도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관 구성의 다양화를 시도하든지 아니면 폐지된 읍면자치를 부활하는 거예요. 읍면자치를 부활해서 읍면자치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이 지방자치하는 모습들을 보이면 지금 우리가 특별자치도 하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특별대우 해달라는 거죠. 특별대우 뭐냐? 규제 완화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근데 강원도만 지금 열악합니까? 경남, 전남 이런 지역도 그리고 다 특별자치도 됐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특별자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앙정부에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장하는데 지금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읍면자치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과 지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가 주시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건 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 완화만 해서 특별 대우를 바라는 식으로 해서는 일반 다른 시도로부터 공감대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가 특별자치로 나아갈 것은 읍면자치. 그 읍면자치의 토대는 바로 주민자치.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어야 이게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주민자치에 대한 중간 지원적부터 폐지해서 풀비의 건강부터 이렇게 밟고서 간다? 뭔 특별자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럼 우리 위원장님의 그런 현실 진단,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비슷한 걸 텐데요. 사실 읍면자치를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지방자치가 안착이 되려면 기초자치가 안착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가지 못하죠. 네네. 이게 뭐
중앙행정부 위주의 어떠한 이 의지대로 간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방자치가 가장 완벽하게 정착이 되는 거는 기초단위, 아주 기초단위인 마을자치가 돼야 되고 읍면자치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지방자치로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의 권력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 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최고 권력자잖아요. 시장이 과연 읍면자치를 바람직하게 바라볼까? 왜냐하면 자기 권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권한을 일정 부분 내려놔서 읍면으로 보내줘야 되는 거고 읍면 같은 경우에는 각 마을로 또 그 권한을 내려줘야 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교수님 특별자치법도 얘기했으면 특별자치법에 특별한 게 있으려면 주민들이 좀 특별한 거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 규제 완화에는 특별히 보이는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찾아내고 쟁취해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결국은 아주 기본적인 주민자치다. 그래서 주민자치들이 모여서 논의들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이런 게 담겨 있는데 우리 마을이 제대로 좀 더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특별자치법에 있는 이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논의 자체 하는 거를 꺼려하는 조직들이 있다는 게, 그룹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신 또 강원도의 현실 중에 하나가 또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이 문제 좀 심각하잖아요. 인구가 줄면 주민자치도 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인구 감소 시대 주민자치의 역할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지방 소멸 그리고 뭐 인구 절벽 그리고 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해결해서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 지금 뭐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런 위기 의식도 있잖아요. 저는 농촌이 소멸되고 지방이 소멸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과 결론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 거라는 게 제 평소 소신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면요, 가임 여성의 출산율을 보면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왜 그럼 농촌이 소멸하느냐?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와 교육 여건을 따라서 수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 지역 여성들이 애를 안 낳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도시 지역 여성들의 가임이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면 왜 떠나느냐? 내 여기 일자리와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것이냐? 일자리? 아니 기업들이 무슨 사회 봉사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면 뻥하게 망하고 일자리도 안 되고 사람들한테 거기 와서 왜 기업이 유치되겠습니까? 유치할 수가 없죠. 방법은 내 지역이 살만하고 매력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냐?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걸 중앙정부 시각에서 일률적으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강원도 폐광 지역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쏟아부었는데 태백, 영월, 정선, 삼척 지금 애들만큼 얼마만큼 달라졌습니까?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게 하려면요.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미약한데 전 단계적으로 우선 첫 번째 이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서 주민자치회를 주민의회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실제 주민의회는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이거 추첨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추첨으로 뽑습니다. 문제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신청하면 다 뽑힌다는 게 그게 문제긴 하지만 만일에 10대 1이고 20대 1이고 경쟁해서 추첨으로 뽑는 실질적인 읍면동 의회가 되는 거죠. 읍면동 의회에서 어떤 분들은 제가 지방자치를 할 때 읍면동장 직선제를 직접 민주주의 하시는 분들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정당 공청제 하에서 하면요, 읍면동장 선거가 완전 정치판으로 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민의회에서 읍면동장을 간선으로 선출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하고 읍면동장 직선제는 좀 더 저는 검토해볼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주민들이 알아서 내 고향 지역으로 하면요, 사실은 우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도 뭐 인재 군수 한 명이잖아요. 그러나 읍면동장 직접 한다고 그러면 내 동에 살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여요. 고향에 내려갈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또 거기서 지역에 맞는 스스로 사업들을 개발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의사회사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성공한 요인이 뭐였습니까? 스스로 잘 살아보자는 국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대통령이고 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실정에서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자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보다 활성화해서 주민 스스로 우리 지역을 살기 좋은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와 변화를 줄 수 있는 뒷받침. 이걸 통해서 강원도가 살고 강원특별자치도가 살고 저는 대한민국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위원장님 의견 좀 어떠십니까? 그 지방소멸 문제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옵니다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행정 조직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읍면자치가 필요하다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춘천에 그 몇 개 읍면동을 놓고 보면 남면이라든가 이 북산면을 놓고 보면요. 공무원들은 이제 남면이나 이쪽에 발령내면 공무원들 뭐라고 합니까? 나 완전 유배 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북산면에 면장으로 가면 유배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난 여기 빠져나갈 꿈이만 하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지 않으면 이 지역은 늘 유배지로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요구는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끼리 자치활동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이렇게 해결해 보자.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요구하자. 그럼 요구하면 이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는 그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면 지방소멸 문제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극복해 나가겠죠. 지금처럼 지역은 지역대로 살고 뭐 이 청년 일자리는 필요하니 이 용인에다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어 갖고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 수도권에다 뭐 이렇게 이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가면 지방소멸 막을 방법이 없죠. 출산율 굉장히 높은 거 맞거든요. 이 시골 지역이. 시골 지역에 가면 뭐 심지어 아이 셋넷 있는 집들도 있는데 여기 한 11살, 12살 지나가면 다 시내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이게 기초자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야만 지방소멸도 막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어느덧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마무리 말씀 교수님부터 해주시죠.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저처럼 주민자치회에 가입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제 동네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한 지 이제 8개월인데 옆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 모르다가 주민자치위원이 돼서 보니 동네 골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자기 동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우리 지방자치, 주민자치 발전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생업에 바쁜데 뭐 그 사소한 동네 일까지 내가 간섭하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가 살아야 나라가 살고 우리가 함께 번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자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보십시오. 뽑기로 추첨으로 합니다. 당첨은 이건 뭐 우리 복골복이라고 그러나요? 네. 보면 주민자치가 보이고 왜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참 제가 최근에 선택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주민자치지원센터 같은 기관, 춘천 뭐 지속가능발전예배 같은 이런 기관, 그 단체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지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사실 민주주의는 권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되면 나의 권한만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네. 결국은 그런 민주주의가 되려면 기초 단위에서 아주 작은 단위에서 어떤 실천 활동들, 특히 이제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이라든가 지금 춘천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생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활동들 같이 참여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우리가 체험하는 이 활동들이 필요하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주민자치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가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내 책임도 담보해 가면서 직접 같이 활동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내가 사는 지역이 살기 좋은 곳이기 바란다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법도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는 작을 수 있지만 두 사람, 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면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힘을 보태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슈 강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